자, 우리 이제 교재를 같이 보실 거예요. 교재를 같이 보시면은 능력 발전 관련해서 383페이지. 여기 보시면은요, 뭐 필요성, 목적 이런 거야 뭐 지나가도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종류에서 보면 신규 채용자 훈련하고 그 다음에 재직자 훈련, 감독자 훈련, 관리자 훈련 이런 것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장소에 따라서 현장 훈련이냐, 이게 이제 직장 내 훈련이라 그랬죠. 아니면은 현장 외 훈련이냐 이렇게 해서 이제 구분이 되어 있어요. 조금 신경 써서 본다면은 그 이제 현장 훈련의 장단점과 그 다음에 현장 외 훈련, 교육원 훈련의 장단점을 서로 매칭시켜서 비교해 보시면 되죠. 서로 크로스 시키면 되는 거니까, 그죠? 네, 그래서 이거는 아까 다 엔간히 다 불러드렸어요. 네, 그래가지고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 그만큼 또 시험에서 뭐 그렇게까지 자주 나오지는 않습니다. 네, 그래서 그건 지나가셔도, 그 정도 읽고 지나가셔도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구체적인 이제 그 훈련 방법과 관련해 가지고 거기에 뭐 장단점들도 쭉 나왔잖아요. 예, 그렇게 나왔는데, 그닥 그렇게 또 시험에서 많이 다뤄지거나 하지는 또 않아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그래서 요거는 일단은 가장 대표적인 게 감성 훈련이거든요. 그래서 386페이지 있는 감성 훈련의 장단점 같은 거 있죠. 요거는 좀 중요하게 체크해 놓으세요. 얘만 시험에 많이 나와요. 감성 훈련만 여러 차례 기출이 됐고요. 나머지는요, 거의 양념 수준입니다, 거의. 예, 그래가지고 얘를 중심으로 감성 훈련을 확실하게 좀 알아두고 나머지는 좀 이제 비교 대상 정도로만 봐두시면 어떨까 싶어요. 요거는 알겠죠? 그렇게 해서 두시고 장단점도 이 감성 훈련 앞에서 다 공부했던 거니까 여러분들 좀 체크해 보시고 아까 말씀드렸던 OJT하고 OJT의 장단점 비교는 387페이지에 이제 중간쯤에 표로 정리가 잘 되어 있을 겁니다. 이걸 크로스 시켜가지고 잘 봐두시면은 되겠어요. 그 정도만 할게요. 얘는. 자, 그리고 넘어가서 경력개발 제도라고 하는 것이 예전에 시험에 나온 적이 있는데 이것도 노무현 정부 때 도입해가지고 좀 시도해봤던 개념이라서 지금은 시험에 잘 안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도 그냥 참고로 이런 개념이 있구나 라는 것 정도만 봐두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나라는 일단은 순환보직을 하는 계급제를 기반으로는 하는데 직렬별로 또 나눠가지고 이게 직위분류죠? 직위분류를 도입해서 직렬별로 해가지고 그 안에서 순환보직을 시키고 그거를 우리가 이제 좀 전보발령이라고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렇게 가기 때문에 이 경력개발 제도가 일부는 이미 되고 있는 거와 마찬가지예요. 근데 그거보다 조금 더 세밀하게 자기의 커리어를 좀 관리해주자, 공무원도. 그렇게 해서 이제 얘기됐던 게 바로 이제 경력개발 제도입니다. CDP라고 나와 있는데 커리어 디벨롭먼트 프로그램 이렇게 돼 있죠. 자, 경력개발 제도라는 개념이 있다. 그래가지고 우리나라에서는 2005년 공무원 임용령 개정으로 도입되어 있으나 시험에서 그렇게 뭐 크게 자주 다뤄지거나 하지는 않는다. 왜냐하면은 이것이 완벽하게 이런 방향으로 변화가 제대로 이루어졌으면은 되게 중요한 포인트인데 그러지는 못했죠. 이제 이런 시도가 있고 이런 의도는 있지만 기존의 어떤 계급제의 틀을 뒤흔들 정도의 수준은 못 됐기 때문에 그냥 이런 제도가 이제 좀 그래도 형식적으로나마 도입이 됐었다 이렇게 봐두시고요. 자, 이제 근무성적 평정 얘가 훨씬 더 중요합니다. 교육훈련보다는 근무성적 평정은 시험에서 자주 나오는 주제다 이렇게 보셔야 돼요. 이 목적에서부터 좀 봐야 될 게 있는데요. 얘를 설명할 때 뭐라 그랬어요? 이 능력 발전의 하나의 요소로서 이 근무성적 평정을 꼽아봤지 않습니까? 아니 근데 우리가 평가를 받는다 그러면 내 능력 발전보다도 일단은 뭐가 떠오르냐면 나한테 어떤 불이익을 주기 위한 근거를 찾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더 들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실제로도 이게 적정한 인사 배치 좀 완화시켜서 표현하자면 적정한 인사 배치를 위한 하나의 방편으로서 근무성적 평정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그리고 이제 그것이 또 이제 상벌 목적에도 이용이 되는 것이죠. 그죠? 요것이 이제 그 진하게 글씨로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만은 그 위에 있는 동그라미 2번이 지금 중요하다는 거예요. 공무원의 직무 수행에 문제점을 좀 찾아내고 그걸 개선하고 그다음에 부족한 점을 메꿔서 능력 발전을 도모하는데 이게 아주 주요한 수단이 된다. 이 지점이 우리한테는 포인트가 되어야 합니다. 알겠죠? 네. 그러면서 이제 이 근무성적 평정을 할 수 있는 방법에 여러 가지가 나와 있는데요. 여기도 이제 좀 우리가 좀 그래도 좀 집어넣고 가야 되겠다 싶은 것은요. 일단은 도표식 평정 척도법.
거기에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실제로 근무성적 평정을 할 때 주로 쓰는 방식이 도표식 평정 척도법이고요. 말은 더럽게 어렵잖아요. 근데 되게 간단한 거예요. 그냥 평가해야 될 항목들 쭉 써놓고 도표식으로 쭉 열거해 놓고 평정한다는 겁니다. 평정 척도에 따라서 이건 뭐 5점 만점에 5점, 이건 4점, 3점 이렇게 준다는 거예요. 그냥. 그런 거예요. 그거를 갖다가 말로 이렇게 용어를 만들어내니까 말이 더럽게 어려워 보여요, 이게. 근데 별거 아니다. 그냥 표 쭉 놓고 이 항목, 이 사람 몇 점, 몇 점, 몇 점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냥. 그냥 합산 점수 내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 내용을 보면은 평정 요소의 근무 실적과 직무 수행 능력이에요. 이건 중요합니다. 우리가 보니까 근무 실적하고 직무 수행 능력은 이제 반드시 평정해야 되거든요. 특히 이거 제가 판서해 드리면서 어떻게 했냐면은 5급 이하 공무원에 대해서는 요 근무 성적 평가라는 걸 한다 그랬잖아요. 특히 그때 이게 중요해요. 그래갖고 근무 실적과 직무의 수행 능력은 반드시 봐야 되는데 근무 태도는 필요하면 포함하는 거예요. 이거는 기관장의 재량 정도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근무 태도 볼 거냐 말 거냐의 부분인데요. 과거에 우리가 이제 그런 함정이 있죠. 우리가 산업사회 때에는요, 시키는 일이나 잘하는 사람이면은 훌륭한 사람이에요. 원래 관료제 공부할 때 그런 얘기도 했었잖아요. 그래갖고 그럴 때는 평가할 때, 야, 얘 지각해 안 해? 지각해? 지각해? 이런 지각을 하고 그래? 이거 아무래도 이거 안 되겠어. 우리가 이거 벌을 좀 줘야 되겠어. 이런 식의 관점이란 말이에요. 왜냐하면 그때는 기계처럼 착착착 돌아가야 되는데 지각을 한다는 것은 그 기계처럼 착착 돌아가는 것에 빈틈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잖아요. 굉장히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리고 농경사회에서 산업사회로 건너왔기 때문에 농경사의 습성을 끊어주는 게 매우 중요해요. 농경사의 습성은 일어나고 싶을 때 일어났어. 일하고 싶을 때 일하는 거잖아, 사실은. 개 중에 부지런한 사람도 있을 거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탱자탱자 했겠지. 그러지 않아요? 우리나라 옛날에 그 농경사회의 모습을 볼 수 있는 옛날 영화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거 봐봐요. 그거 보면요, 생활력 없는 남자들 항상 거기에 포진해 있어. 맨날 술이나 먹고 행패나 부리고 가족들한테. 이런 사람 꼭 있어. 마을마다 꼭 있어. 그러니까 이거 지가 일하고 싶으면 일하고 안 하고 싶으면 안 하고, 그럼 아쉬운 사람이 일해야지 뭐. 그죠? 나머지 가족들이 이제 고생하고 뭐 이런 경우도 흔한 모습이었단 말이에요. 그잖아요? 그리고 심지어 신분제도도 옛날에 좀 있었잖아요. 신분제도의 틀 속에서 보면은 마을에 좀 어른이다 이렇게 일컬어지는 사람은요, 가서 자기가 지시하고 훈수 놔두지 지는 일을 안 해. 아니, 농경사회 아주 근대사회 관점으로 봤을 때는 농경사회 폐단들이 많이 보이죠. 그래가지고 이런 거를 이제 끊어내기 위한 게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이 근무 태도가 무엇보다 중요한 겁니다. 시키는 대로 하느냐, 과연 정해진 시간에 그 업무를 완수하느냐, 이런 것들이 매우 중요하죠. 정해진 근로시간을 다 채웠냐, 이런 것들을 보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게 정보사회로 넘어오게 되면 이 사람이 어떻게든 성과를 만들어내는 게 중요하지, 그잖아요? 그런 게 중요하지, 그 태도가 어떠냐, 이런 거는 좀 부수적인 게 아니냐, 이렇게 좀 인식이 옮겨져 가는 거예요. 그잖아요? 이제 뭐 시간을 준수하는 게 더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시간을 어떻게 활용해서 어떤 결과를 만들어내느냐가 더 이제 질적인 면에서 평가 기준이 되어야 된다고 믿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우리의 상식과 다르게 근무 태도 되게 중요할 것 같잖아요. 물론 중요해요. 현실에서는 저런 거 갖고 선입견도 갖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부지런해져야 됩니다. 직장 생활 하려면은 아침에 30분 이전에 가는 거를 연습하세요. 그렇게 해가지고 미리 딱 준비된 자세로 있으면은 괜히 내가 좀 허점이 있어도 쟤는 근면성실한 데 그럴 리가 없어, 이렇게 해줘. 대부분 그렇게 해줘. 그런데 맨날 허겁지겁 막 지각을 하냐 마냐 막 거의 뭐 진짜 기계처럼 반복적인 생활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진짜 기계처럼 반복적으로 5분 지각해 맨날. 규칙적 생활을 하는 거죠, 나름. 뭐 이렇게 하면은 일을 잘해도 그래도 이 깎아먹는 게 생깁니다. 사람의 선입견이. 여러분들이 딴 사람을 바라볼 때를 한번 생각해 봐요. 그렇게 되나 안 되나. 그래서 현실적으로 이게 반영이 안 된다라고 말하기에는 좀 어려움이 있지만, 예전에는 이것이 공식적인 어떤 기준으로서 매우 중요했다면 지금은 공식적인 기준에서는 좀 제아리고 보는 이런 경향이 있다는 거죠. 이게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렇게 이제 평정 요소를 좀 이거 시험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잘 보셔야 돼요. 네. 이게 근무 태도가 들어가냐 안 들어가냐 가지고 시험을 많이 낸단 말이에요. 늘 수도 있다. 그런 정도로 이제 봐줘야 돼요. 근데 필수는 아니다.
그리고 그 밑에 있는 것도 시험 많이 나오는 겁니다. 평정 등급인데요. 평정 등급은 세 등급 이상으로 하게끔 되어 있고요. 세 등급 이상으로 하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보세요. 최상위 등급은 20%의 비율, 최하위 등급은 10%의 비율을 하게끔 돼 있다. 그게 바로 그 밑에 나와 있는 강제 배분법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도표식 평정청도법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점수를 환산하면서 강제 배분법을 동시에 같이 쓰는 겁니다. 이걸 쓰는 이유는 이게 일종의 이제 상대평가 방식인 거잖아요. 그죠? 상대평가 방식으로 해가지고 절대평가가 아닌 상대평가로 해서 그 안에 경쟁 같은 것들을 반드시 붙이도록 하는 거죠. 이 절대평가로 하게 되면은 좋은 게 좋은 거 아니겠습니까? 웬만하면 다 좋은 등급 주고, 그렇게 하면 좋지. 어차피 요 바닥에서 같은 그 직렬 안에서 같이 돌아서 지금 헤어지지만 나중에 또 만날 사이이기도 하고, 그 다음에 또, 뭐랄까, 이 동료의식 같은 것도 또 생기기도 하고요. 그죠? 그런 것도 생기기도 하고, 얼굴 붉힐 일 만든 필요가 뭐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대부분 다 웬만하면 좋은 점수를 준다고요. 근데 그렇게 하면 진정한 이제 우리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기준과 잣대가 될 수가 없어요, 이게. 그래가지고 요거를 이제 상대평가 방식 바꿔서 최상위 등급 20%까지밖에 못 주는 거예요. 최상위 등급. 그래도 5분의 1은 최상위 등급 받을 수 있다는 얘기잖아요. 뒤집어 얘기해보면. 후하기는 최상위 등급 20%나 주는 데가 어디 있어. 그래도 좀 후하긴 하지. 그러지만은 옛날보다는 훨씬 더 이제 발등이 불 떨어진 거지, 이거. 예. 그리고 최하위 등급은 못해도 10%는 둬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안 돼도 10%는 둬라. 됐나요? 안 돼도 10%는 둬라. 무조건 둬라. 이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해가지고, 요렇게 지금 이제, 이 강제 배분을 한다는 거, 이거 꼭 알아두셔야 돼요. 예, 그렇게 하시고요. 우리가 하는 방식이라 이게 시험에 많이 나와요. 나머지는 뭐, 양념입니다, 또. 뭐, 대인 비교, 사람과 사람을 비교해보는 방식이겠죠. 그죠? 예, 그리고 강제 선택은요, 여 중에서 해당되는 걸 무조건 하나 골라서 표시해라. 이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네,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뭐, 산출 기록을 한다든가, 단계를 택일한다든가, 뭐, 상대 비교를 한다, 업무 보고를 한다, 체크리스트법 같은 것도 예전에 시험에 나온 적이 있는데 자주는 안 나옵니다. 이건 이제 프로부스트라는 사람이 개발했다 그래서 프로부스트법이라는 별거 없죠, 이것도. 그냥 체크리스트를 가지고 평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는 그랬잖아요. 어떤 인물을 딱 놓고 도표식 평정척도법은 도표로 질문 항목이 쫙 다 있고 거기에서 점수를 딱딱 고르는 거잖아요. 그런데 요거 체크리스트법은 아무개를 놓고 보면 그 아무개에 해당되는 거를 체크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죠? 그런 방식이니까 뭐 방식상의 차이가 좀 있다 이렇게 이제 보실 수가 있는 거죠. 그런 식이고요. 뭐 다 뭐 그런 겁니다. 그런 거고 뒤에 넘어가 보면 이런 것도 있죠. 중요사건 기록법 이런 것도 있는데 요거는 이제 평정상의 오류를 덜기 위해서 평가자가 좀 했으면 하는 방식이죠. 평가자가요. 이런 오류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오류 바로 넘어가서 우리가 오류 볼 건 오류가 훨씬 중요합니다. 시험에서는 오류가 제일 중요해요. 빈도가 제일 높은데 어쨌거나 그 중에 한 가지로요. 그 시간상의 오류가 있어요. 시간상의 오차. 이게 뭐가 있냐면 옛날 일 잘 기억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특히 이제 첫인상에 우리가 좌우가 많이 되잖아요. 여러분 결혼할 때에도 첫사랑 뭐 첫눈에 반했다. 첫사랑이야 그렇다 치고 첫눈에 반했다. 이런 거에 집착하는 것은 이게 좋은 일인가? 글쎄 첫 인상에 반했다는 것은 그 사람이 풍기는 이미지를 가지고 호감을 느꼈다는 거잖아요. 근데 그걸로 결혼 상대자를 고른다는 것은 좀 위험하지 않아요? 그러잖아요. 그죠? 위험한 일이에요, 사실은. 제대로 된 평가 이루어지기가 어려워요. 계속적으로 여러 가지 경험들을 해봐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옛날부터 그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이 연애 기간이 너무 짧게 결혼을 하면은 좀 위험하다. 그런 얘기들 하는 게 서로 상대방을 평가하는 시간이 너무 짧았기 때문에 그만큼 경험치가 짧아서 결혼한 다음에 평가하는 거지, 이제. 일단은 결정을 내려놓고 나중에 가서 평가를 하게 되니까 그때 가서는 뭐 후회도 조금 늦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좀 위험하다 그런 얘기를 하기도 해요. 물론 그 평가 결과가 또 사후적인 평가지만은 너무 좋다 이럴 수도 있지. 그래서 좀 아닐 때는 난감해지잖아. 연애를 좀 길게 해라 그런 거는 그런 차원 아니겠어요? 네, 뭐 빗대서 설명해 봅니다. 그래서 평가를 할 때도 지속적으로 이 사람하고의 상호 관계 속에서 이 사람 일 처리하는 과정이나 능력이나 이런 것들 계속 파악해서
중요한 지점들을 다 체크해 놔야 되지. 이거를 첫인상을 가지고서 그걸 가지고서 그 이미지로 계속 그거를 울고 먹는다. 이러면은 이 오류가 되는 거예요. 첫인상이 거꾸로인 사람도 있을걸요? 일은 되게 잘하는데 첫인상이 안 좋아. 첫인상이 안 좋았어. 처음에 아니면은 들어오자마자 큰 사고를 한번 쳤어. 큰 사고를 한번 쳐가지고 그 다음에 만회가 안 되는 거야. 이 사람에 대해서. 그렇잖아요. 그렇게 가는 것은 공정한 평가가 이루어진다고 보기 어렵잖아요. 그렇잖아요. 단지 그게 사고를 친 게 처음 맨 앞부분에 친 것 뿐이야. 그 중간에 사고를 친 사람보다 더 박한 평가를 받는 거 계속. 그 따라다녀. 쟤 들어오자마자 이런 사고 쳤잖아. 이런 식으로. 그거 억울한 일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중요사건 기록하라는 거예요. 이게 첫인상 효과도 있지만요. 또 저처럼 과거에 잘 기억 못하는 사람도 있거든요. 저 과거 일에 별로 집착하지를 않아서 그런가 기억을 잘 못해요. 못하는데 그런 사람들이 또 겪을 수 있는 저지를 수 있는 오류는 최근에 있었던 일을 중심으로 또 판단하는 거예요. 과거에 쌓아왔던 것들은 다 또 무용지물이고 이렇게 되면 또 그것도 억울한 사람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런 시간상의 오차를 극복하는 하나의 방법으로 중요사건 기록법 이런 거를 또 이제 활용할 수 있다 이런 얘기고요. 말 나온 김에 우리 평정상의 오차로 가보죠. 이거는 진짜 되게 중요합니다. 별표 하나 쳐놓으셔도 좋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연쇄 효과. 여기 시험에서도 또 얘가 그중 또 시험 자주 나왔던, 네, 그 오차 중에서도 자주 나왔던 애인데, 헤일로 이펙트. 영어로도 그냥 소개해버리기도 하고요. 연쇄 효과니 후광 효과니 뭐 별의별 표현으로 다 써요, 이걸. 그런데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내가 평가자로서 중시하는 요소가 딱 있어. 그 중시하는 요소에 대해서 여러 이제 평가 기준들이 있지만 평가해야 될 항목들이 여러 개가 있지만 내가 중시하는 요소가 딱 있으면 그 요소를 유심히 보겠죠. 자기도 모르게. 그러지 않을까? 나도 모르게. 나도 모르게 그거를 유심히 보고 요걸 잘하는 사람은 나머지도 잘해. 이렇게 가버리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제가 어떤 CEO 분 한 분을 어떤 뭐 나름 뭐 그래도 꽤 그 영역에서는 자리 잡은 기업을 이끄는 분인데 이분은 이제 맨날 그 얘기하는 게요. 자기는 이제 자기의 기준이 그거더라고요. 그러니까 뭔가 새로운 목표를 세우고 회사의 매출을 늘리거나 뭐 이렇게 할 때 그럴 때 꼭 자기가 하는 게 30분 더 일찍 일어나기. 그러다 보니까 지금은 4시만 되면 일어난대요. 4시만 되면 일어나서 아침을 여유 있게 준비하고 그러고 회사에 와도 5시 한 반 정도면 도착한대. 5시 반 정도면. 그래서 아침에 여유 있게 안 막히는 시간에 딱 와서 앉아가지고 자기가 제일 먼저 출근해서 이제 다 들여다보고 있는 거예요. 그때부터. 그래서 이거는 되게 그 관리자로서 좋은 덕목이 될 수도 있겠다 싶기는 한데 이분이 그런데 대신에 직원들을 평가할 때에도 이 기준이 자꾸 적용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얻는 것도 있지만 잃는 것도 분명히 생길 거예요. 그러잖아요. 그래가지고 시간 맞춰서 오는 사람을 약간 극혐하더라고요. 대화를 나누다. 자기는 아니라 그래. 겉으로는. 아니 뭐 그거야 각자 알아서 할 일이지라고 말하지만은 이미 그게 자기 기준에 이제 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뭐라 그러냐. 아침을 허겁지겁 오다 보면은 여러 변수들이 있기 때문에 실수를 하게 되고, 자꾸 놓치는 게 생긴다 이거예요. 그거 맞는 얘기잖아요, 또. 맞는 얘기긴 해. 맞는 얘기긴 한데, 그런데 그걸로 모든 걸 다 평가할 수는 없는데도 이제 그거를 중요하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하고 또 친해지냐면 이분이 아침에 일찍 오는 직원들하고는 아침에 뭐도 사주고, 차도 한 잔 먹고, 뭐, 가끔은 뭐, 어디 가서 밥도 아침에 같이 먹기도 하고 이러면서 친해지는 거예요. 그러니 나중에 평가할 때 어떻게 되겠어요? 누구한테 후한 평가가 내려가겠냐고. 이거 뻔하잖아요. 그죠? 이런 게 후광 효과인 거예요. 이런 게. 그래서 그게 그 기업의 전부가 아닐 텐데, 평가의 전부가 되어서는 안 될 텐데, 그런데 그게 아무래도 크게 자리 잡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이게 오차를 공부할 때는 어떻게 생각하셔야 되냐면, 다 사람이 하는 일이라 이런 오차가 다 있다는 거예요. 현실에서는. 안 그러려고, 자기는 아니라고 생각을 해도 자기도 모르게 이런 오차에 빠져들어요.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평가를 받는 사람, 피평정자는 항상 억울함도 있지, 한편으로는. 억울함 같은 것도 가지고 있을 수밖에 없고, 그럴 수밖에 없지만은 좀 이렇게 눈치 빠른 사람이라면
내가 평가를 잘 받고 싶고 눈치도 빠르고 그렇다면 나를 평가해야 될 사람이 뭘 중시하는가를 잘 캐치하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네, 그렇죠? 그래가지고 그 사람이 중시하는 거를 잘 해놓으면 나머지에 약간의 흠결이 있어도 묻어갈 가능성이 매우 많아요. 그게 연쇄효과에서 우리가 이제 얻을 수 있는 그 포인트들입니다. 네, 그런데 최대한 평가하는 사람은 이걸 벗어나기 위해서 노력해야 된다. 그거는 맞다. 그렇게 봐두시면 돼요. 근데 평가받는 입장에서는 연쇄효과가 발생할 것을 염두하여 행동을 하는 게 유리해질 수는 있다. 그런 겁니다. 네, 만약에 아까 그 제가 예로 들었던 그 CEO 분 같은 마인드를 가진 상사를 내가 만났다. 그러면 일찍 출근하는 거야, 그냥. 에? 조금 뭐 손해본다 생각도 들 수도 있잖아요. 내가 똑같은 월급 받는데 내가 1시간씩 일찍 나가서 내가 뭐야 이럴 수도 있지만 1시간 일찍 나가서요 꼭 일을 시키지 않아요, 그 시간에. 그러니까 내가 해야 될 준비를 거기 가서 좀 하는 거야. 이것저것. 그렇다고 생각하고 일찍 나가면 평가도 좋게 받고 또 1시간 일찍 나가면 마음의 여유도 있고 그런 장점이 있다고 생각하고 한번 그렇게 해보면 좋은 결과가 나올 겁니다. 아마도. 그런데 자기 상사가 자기도 막 허겁지겁 와. 그런 사람이면 일찍 오는 거 가지고 중요하게 여기지 않을 거예요. 다른 요소를 찾아봐. 그 사람이 중시하는 거. 그런 걸 잘 찾아서 하면 되고요. 그래서 공직사회에서는요. 보고를 잘해가지고 승진했다 이런 경우도 많아요. 보고를 잘해. 보고에 스킬이 있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좋아하는 스타일로 보고를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용을 짜맞추라는 얘기가 아니고 그 스타일이잖아요. 스타일. 승질급한 상사를 만나죠. 그러면 항상 두 가지식으로 설명해줘요. 두 가지식으로. 승질급한 사람. 결론부터 얘기해줘야 돼. 결론부터. 이유를 궁금해하면 그때 이유를 얘기해주면 돼. 그런데 그런 사람을 만났는데 중원부원 막 길게 설명하고 있으면 그래서 말하고자 하는 게 뭐야? 이렇게 된다고. 그러면 이제 뭐라고 하냐? 쟤는 좀 답답해, 애가 좀 답답해. 그러면 이게 답답함은 이꼬르 무능함처럼 느껴져요. 뭔지 알겠죠? 자, 그 정도 할까? 연쇄효과. 자, 그리고 이제 논리적 오차인데 이거는요. 연쇄효과에 유사한 오차가 평정자의 머릿속에 논리적으로 관계가 있다고 생각되는 거. 방금 전에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말을 두괄식으로 안 하고 미괄식으로 말했을 뿐인데 자기 머릿속에 논리구조가 있는 거야. 말하는 거 보니까 저 사람은 이 논리성이 없고 논리성이 없으니 일을 잘할 리가 없다. 이런 식의 있잖아요. 나름의 논리가 막 생기는 거지. 그죠? 아침에 늦게 오는 사람은 아침에 준비를 제대로 못하고 나왔을 것이고 그렇게 되면 쟤는 뭔가 일하는데 빈틈이 있을 거야. 이런 거 다 논리적 오차예요. 자기 나름의 논리가 있는 거예요. 논리가 있지만 꼭 그렇지 않은데도 그렇게 믿어버리는 거. 자, 그 다음에요. 집중화 경향 이건 뭐냐면요. 가운데로 몰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자 보시면 이거 뭐 그래프로 시험 문제 나오진 않아요. 행정학에서 그래프는 안 나와요. 그러나 개념을 이렇게 잡아 놓으시면 되죠. 여기 이제 분포의 정도이고요. 여기는 이제 평가 점수예요. 평가 점수별로 분포의 정도를 보는 건데 요게 이제 가령 요쪽으로 이렇게 가 있으면은 요거는 이제 관대화 경향이에요. 관대화 경향이 좋은 점수로 다 주는 거지 이렇게. 좋은 방향으로만 점수를 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얘가 가운데로 이렇게 몰려 있으면 이건 집중화 경향. 너무 좋게 주기도 좀 그렇고 그렇다고 또 너무 박하게 주는 것도 그래서 가운데로 점수를 몰아주는 경우도 발생합니다. 그리고 이게 평가는 평가지. 이런 사람이 있어요. 약간 좀 이상한 성격. 이상한 성격이야. 남들을 평가할 때 굉장히 엄격한 사람이 있잖아요. 그래갖고 이게 말 그대로 엄격화 경향이거든요. 근데 이거 전부 다 오차예요.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객관적인 기준을 가지고 평가해 줘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어디로 점수가 막 몰리는 거예요. 이건 다 오차가 될 수 있다. 그래가지고요. 이거를 이제 극복하기 위한 대안이 뭐예요? 이거를 극복하기 위해서 필요한 게 바로 다름 아니라 아까 봤던 강제 배분법이에요. 이럴 때 필요한 게 강제 배분법입니다. 됐죠? 그래가지고 최상위 등급은 20%, 최하위 등급 10% 이렇게 채우게 하면은 저기 좀 갈라지겠죠, 그죠? 그런 식으로 해줘야 돼요. 뭐 그렇게 대안들은 있어요. 아까 연쇄효과 같은 거 있잖아요. 연쇄효과도 마찬가지잖아요. 연쇄효과가 벌어질 것을 우려하면 도표식 평정척도법으로 다 똑같은 점수, 만점 똑같이 주는 거.
그래서 최소화해보는 거지. 예, 그렇게 하는 방법이 다 있어요. 자, 그리고 넘어가 보면은 일관적 오차가 있습니다. 이건 뭐냐면 이런 경향성이 항상 그렇게 나타나는 거예요. 일관된 오차. 그나마 그렇게라도 되면 우리가 보정값을 넣어서 어떻게 좀 이렇게 그죠? 바로잡아 볼 수는 있어요. 그런데 이게 문제는요. 그 총계적 오차라고 있잖아요. 이거는 비규칙적인 오차예요. 비일관의 오차. 그게 총계적 오차입니다. 어디로 튈지 몰라요. 이렇게 되면 이건 진짜 난감한 일입니다. 그날 기분에 따라 달라. 자기가 사놓은 주식의 주가가 오르면 점수 잘 주고 아침에 부부싸움하고 왔으면 점수 안 좋게 주고 이렇게 되는 경향. 근데 이게 사람이니까 사실 자기 감정 상태가 지금 어떠냐에 따라서 이게 다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지. 지난번에 내가 너무 엄격하게 줬나? 아이씨, 좀 미안하네. 이런 생각을 하면 자기도 모르게 또 이번에는 관대해지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게 있다고요, 실제로.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자, 우리 시간에 따른 오차로 최초 효과, 근접 효과 아까 말씀드렸죠? 이런 오차도 있고요. 그 다음에 선입견에 의한 오차. 이것도 좀 잘 봐야 되겠죠. 이게 다른 말로 상동적 오차. 상동이란 말이 뭐겠어요? 상동은 항상 같다 이런 얘기잖아요. 항상 같다. 상동. 상동적 오차. 항상 그렇게 바라보는 거예요. 왜곡된 시선으로. 왜곡된 시선으로 바라보는 거. 이게 뭐냐면 어떤 선입견 편견이 있는 거 있잖아요. 그죠? 야, 여자들은 열심히 잘해줘봐야 야, 결혼하고 애 낳고 그러면은 결국에는 애 때문에 직장생활 잘 못하더라. 여자는 한계가 있어.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옛날엔 많았어. 옛날 얘기. 지금도 없진 않을 거예요. 근데 옛날에는 많았어요. 이런 사람들이. 그래가지고 똑같이 입사했는데 기회를 남자들한테 더 주는 거죠. 그게 편견이에요. 편견. 그잖아요. 편견인데 현실에서 그런 경우의 수는 더 많았을 것 같은데 구조적으로 보면은 여성들한테 불리한 이 구조를 사회적으로 형성해 놓고 그러고서는 나중에 가서 평가를 여성들을 이런 식으로 하고 막 그게 좀 악순환이죠. 악순환인데 이렇게 말하다 보면 우리 정책이 어때든 이런 얘기까지 가야 되니까 끊어내고 일단은 평가자 입장에서 그런 식의 편견을 갖는다. 아니면은 특정 지역 사람들이 뭐 배신을 잘한다 이런 거 있잖아요. 왜? 야, 어느 지역 출신 그 배신을 잘해. 믿으면 안 돼, 그 동네 사람. 이런 거 있잖아, 이런 거. 옛날에. 이것도 옛날에. 이건 진짜 좀 요즘에 많이 없어지는 것 같기는 해서 다행이에요. 다행이지만은 그런 경향이 아예 없어진 건 아니에요. 지역에 대한 차별. 출신 지역에 대한. 어쩌라는 거예요, 이게. 이게 다 문제가 뭔지 알아요? 개인의 노력으로 극복이 안 돼. 내가 태어날 때 성별을 골랐나? 그럼 노력하면 바뀌나? 아니면 출신 지역을 뭐 어떻게 해야 되나? 그 외모 가지고 딱 평가하는 거 있잖아요. 이것도 되게 문제죠. 외모 가지고 평가하는 거. 인상을 가지고 평가하는 거는 모르겠는데 그것도 좀 그래. 근데 아무튼 일을 해보면서 일로 평가해야지. 여러 가지고 이제 왜 인상은 자기가 책임져야 된다 그런 얘기 하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표정에서 드러나고 뭐 이러는 것들. 그런 것들이 뭐 성격이나 이런 걸 드러낼 수 있는데 또 일은 일이니까. 그럼 이런 것도 다 벗어나야지 아무튼. 이 외모적으로 풍겨지는 이미지나 이런 거 가지고 차별을 한다든가 이래서는 안 되죠. 근데 이제 사람인지라 그런 것들이 자기도 모르게 작동한다니까요. 심지어 저기 있죠. 어린이집 다니는 어린이들이잖아. 어린이들도 지 눈에 예뻐 보이는 선생님 따라다녀. 그런 게 있다고요. 실제 인간이 갖고 있는 그 편향성을 애들도 보여줘. 애들도. 그런데 이제 적어도 어른이 됐을 때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되겠죠. 이런 게 상동적 오차입니다. 상동적 오차고 그 다음에 유사성 효과는 뭐냐면요. 나랑 유사한 사람한테 좀 관대한 점수를 줄 가능성 이런 게 좀 있다는 거예요. 나랑 유사한 사람을 보면은 그 잘못된 행위를 해도 이해가 좀 되고 잘한 행위를 보면 이런 걸 잘해야 돼 이렇게 자기가 또 기준을 삼고 그럴 수 있어요. 그래서 유사성 효과 같은 것도 있고 역산제는 이건 진짜 나쁜 거죠. 아예 대놓고 이거는 점수 잘 받아야 될 사람을 정해놓고 그 사람한테 점수를 몰아주는 거예요. 근데 과거에는 공동체 안에서 이런 거를 하기도 했대요, 많이. 그러니까 평가를 할 때 이번에 이 사람이 승진해야 될 그 순번이야. 자기네들 봤을 때. 자기네 동료 애를 가지고 보는 거예요. 야, 이 사람이, 저 동기들은 다 승진했는데 이번에 승진해야 돼. 라고 생각이 들면 막 이제 업적도 좀 몰아주고 이러면서 그러면서 이제 또 이제 이 사람을 또 이렇게 끌어올려주고 하는 거고 평가하는 사람도 그런 걸 알고 평가해주고 이렇게 했던 게 과거엔 좀 있었는데
그게 지금은 이제 지금 젊은 세대, 이른바 MZ 세대한테 먹힐 얘기가 아니잖아. 왜요? 내가 왜 그래야 되죠? 이런 문화가 생겼대요. 근데 그게 나쁜 게 아니라 합리적인 거죠. 합리적인 거. 근데 대신에 이제 거기에서 끼어 있는 세대는 좀 억울하겠지. 아씨, 옛날에는 내가 한 일도 저 사람이 했다고 선배한테 몰아주고 그랬는데, 내가 그 선배 입장이 됐더니 애들이 왜요? 내가 왜요? 이러니까 야, 됐어. 더럽고 치사해서 나 그렇게 안 해. 그러고 이제 낀 세대가 약간 좀 억울할 수는 있지만 과거하고의 단절인 거죠. 과거의 단절. 근데 과거에는 그런 짓도 많이 했다는 거예요. 그런 문화들이 있고 그런 게 일종의 역산제가 되는 거고 또 더 나쁘게는 비공식 집단, 비공식 조직 중심으로 우리 파벌주의 같은 게 있어서 연줄 있잖아요. 라인 타고 왔다 갔다 하는 거. 그 정실 이런 게 작동해서 또 역산을 하기도 했겠죠, 많이. 이런 것들은 끊어내야 되는 게 맞습니다. 됐을까요? 이런 등등의 평정상의 오차 반드시 기억해 놓으세요. 재밌는 이론이죠, 그냥? 예, 재미난 얘기예요. 현실에서는 근데 항상 이런 일들이 벌어질 수밖에 없다. 최선을 다해 노력하는 것밖에는 뭐 방법이 잘 없고요. 그리고 이제 평정 결과의 조정 방법 같은 것도 그래서 좀 이제 나와 있기도 한데, 뭐 그런 건 시험에서 크게 나오지는 않아요. 자, 이제 그렇게 봐두시고, 넘어가 보겠습니다. 우리나라의 근무 성적 평정 그래가지고, 4급 이상 공무원은 성과계약 평가를 한다. 그렇게 얘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5급 이하 공무원은 근무 성적 평가라는 것을 실시를 합니다. 그렇게 하는데, 그 옆에 보시면 근무 성적 평정의 절차가 있어요. 이제 성과 면담을 하고, 근무 성적 평정을 공개합니다. 그리고 이의 신청을 받고요. 그 다음에 근무 성적 평정에 조정을 할 수 있게 해놓고 있고요. 그리고 근무 성적 평가 위원회에 조정 신청을 할 수 있게끔 이렇게 되어 있기도 하다는 겁니다. 참고 삼아 봐두시고요. 우리가 성과 면담을 한다는 게 무슨 얘기냐면요. 사전 면담을 좀 하라는 거예요. 요게 의무화되어 있습니다. 의무화되어 있는데 횟수나 이런 거에 지정은 안 돼 있어요. 그런데 성과 면담을 실시해서 사전에 미리 이런 일 할 때 당신이 이렇게 성과를 냈지라고 하는 것을 본인도 좀 어필할 수 있게 해주고, 그러니까 제가 그때 이렇게 좀 고생했습니다. 그건 좀 이번엔 좀 반영됐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얘기도 좀 들어보고 그러면서 또 그거에 대해서 또 또 평가자의 생각도 얘기해 주는 거예요. 예? 본인은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은 뭐 이런 점은 좀 아쉬웠던 것 같다. 뭐 이런 얘기도 해주고 그렇게 해야 나중에 평정의 결과가 나왔을 때 수용성이 높아집니다. 그렇죠. 그냥 뭐 느닷없이 갑자기 내가 별로 안 좋은 평가를 받았어. 나는 왜 그런지 모르겠어. 이렇게 되면은 뒤통수 맞은 기분 같은 거 들고요. 그렇게 됐을 때는 어떻게 돼요? 그렇게 됐을 때는 그 동료끼리의 관계가 굉장히 또 껄끄러워지게 돼요. 아무래도 그렇잖아요. 감정이 상하잖아요. 그죠? 예? 감정이 상하잖아.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일단은요. 이런 거예요. 예전에는 아예 그래갖고 그런 우려 때문에 아예 평정 결과를 안 알려줬어요. 본인한테도. 안 알려줬어. 그런데 그러고 자기의 그 인사 카드가 있는데 거기 기록돼 있는 거를 자기가 갖고 다니는 건데 근데 자기는 평가가 당장 어떻게 나왔는지를 모르게 하고 이것도 좀 문제다. 그리고 특히 이거를 평가를 하는 목적이 어디 있다 그랬어요. 개선하라고 발전하라고 하는 건데 그거 모르면 발전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공개하자 이렇게 바꿨고 대신에 공개했더니 막 갈등이 생기잖아요. 그런 걸 완화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성과 면담을 좀 해라. 면담 그냥 친분 관계로 하는 게 아니라 성과에 대해서 평가하는 면담을 해보는 거예요. 같이. 수시로 이걸 진행하면서 반발을 좀 누그러뜨리는 이런 것들이 좀 있을 수 있겠죠. 그죠? 자, 그렇게 되고요. 평가 시기 한번 가볼까요? 평가 시기는 성과계약 평가는 12월 31일 1년에 한 번 합니다. 그런데 이제 근무 성적 평가는 정기 평가가 1년 2번이에요. 6월 말 그리고 이제 12월 말 이렇게 2번을 합니다. 그리고 필요하면 또 수시 평가를 할 수도 있어요. 그렇게 되고요. 경력 평정 같은 거 옛날에 많이 쳐줬는데 요즘에는 그렇게 많이 안 쳐줘요. 경력 평정. 그러니까 예전에는 뭐였어요? 이게 우리가 위계 서열에 따라 가지고 어떻게 됩니까? 이게 연공 서열적으로 승진을 차곡차곡 밑에서 위로 올라간단 말이에요. 그렇게 했었는데 지금은 그런 거를 인정 안 해주려고 하는 분위기가 훨씬 팽배해져 있어요. 그래서 아까 우리 평가할 때 뭐 봐야 된다 그랬어요? 에? 평가할 때 뭐가 있었냐면요. 크게 보면 두 가지였어요. 이 직무 수행 능력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업적에 대한 평가를 하는 거예요. 잘했나 못했나. 그거로 보는 거지. 이거를 뭐 연공서열에 따라서 경력이 이제 늘었으니까
그만큼 경력이 많은 만큼 또 그걸 점수를 반영해 준다. 이거는 옛날 같지 않은 거예요. 많이 줄이고 있습니다. 그렇게 봐두셔야 되고, 그 다음에 또 이제 내려가 볼까요? 평가 등급은 아까 이제 말씀드렸지만 3개 이상이고 20% 10% 비율 또 나와 있습니다. 그거 보시면 되고요. 반복되는 거고요. 공개성 여부가 이제 동그라미 5번에 나와 있는데 아까 말씀드렸지만 공개를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대대적으로 다 오픈하는 건 아니에요. 점수 1등부터 몇 등 뭐 이렇게 하는 건 아니고 본인한테 알려주는 겁니다. 본인한테 알려줘서 계산할 수 있게끔 하겠다라는 것이 특징이 된다 이렇게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그렇게 되고 그 다음에 또 이제 승진 후보자 명부 작성할 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요게 이제 지금 어떻게 되냐면요. 근무 성적 평가 점수를 최소 80에서 많으면 95%까지 반영하게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경력 평정점 있잖아요. 아까 말씀드렸던 요거도 반영은 하는데 많아야 20%고 조금 5%까지도 줄여버려요. 그렇게 줄여버립니다. 그래서 요게 이제 요게 경력 평정점 반영이 그만큼 많이 줄어들었다. 이렇게 봐두시면 됩니다. 됐죠? 이게 작년 교재는 이게 퍼센테이지 잘못 들어가가지고요. 이 정정하라고 했었어요. 거기 80이 아니라 70으로 들어가 있고 막 그렇죠. 그걸 바꾸셔야 돼요. 80으로. 그래가지고 그 오타였습니다. 올해 책에는 보정을 했는데 그러니까 이제 아무튼 근무 성적 평정 점수가 최소 80에서 많으면 95점까지 들어가는 거예요. 승진시킬 때. 그러니까 자기가 업적을 잘 세우는 게 중요하지 나 오래 있었잖아 이런 걸로 막 승진을 잘 안 시켜주려고 해요. 근데 승진 연한이라는 게 있긴 있어요. 여전히 계급제 전통이 있기 때문에. 네, 승진 연한이 있고 그때가 되면은 이 기간에 따라서 승진도 시켜주는데 굉장히 느려요. 그렇게 하면은 승진해봐야 9급으로 들어가서 뭐 7급, 6급 뭐 이러다가 이제 끝나는 거예요. 6급까지 달기가 어려울 수도 있어요. 네, 가만히 있으면. 그래서 이렇게 이제 승진과 관련해 가지고 이렇게 이제 후보자 명부에 오를 수 있게끔 자기 이제 점수를 잘 쌓으면 포인트를 잘 쌓으면 그러면 이제 승진이 좀 빨라지겠죠. 그렇게 하고 있고 됐죠. 자, 그리고 이제 아까 말했던 성과 면담에 대한 얘기도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고충 처리예요. 이거 이제 앞서서 그 우리 소청 심사 얘기할 때 고충 심사 같은 것도 얘기를 했잖아요. 이 고충 처리 제도가 있는데 요거는 이제 뭐냐면은요. 평가를 받았는데 평가가 부당하다. 나한테만 너무 이상하게 평가가 됐다. 이럴 때 고충 처리, 고충 심사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있잖아요. 고충 심사는요. 그 중앙고충심사위원회는 어디에 설치되냐면요. 소청심사위원회 안에 또 설치가 돼요. 예. 대신에 여기는요. 강제성은 잘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고충에 대해서 심사만 한 것이지 이거를 가지고 뭐 이제 이걸 가지고 거기서 이제 권고만 하는 것이지 그 소청심사위원회처럼 야 우리가 내린 결정대로 따라라 이렇게 할 수는 없어요. 그렇게 정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또 이제 넘어가 볼까요? 그러고 이제 내려와 보면은 거기에 이제 근무 성적 평정에 대해서 좀 정리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것도 이제 한번 읽어보시면 되겠고요. 이번에는 다면 평가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볼까요? 다면 평가에 대한 얘기가 나와 있는데 여러분 있잖아요. 이 다면 평가 제도는 김대중 정부 때 최초로 좀 도입을 해봤던 거예요. 그리고 지금도 있어요. 지금도 있는데 이게 아주 실효성 있게 기존의 평가 방식을 완전 대체할 듯이 도입은 됐지만 실제로는 그렇게는 잘 안 됐어요. 김대중 정부 때에서 노무현 정부 때까지는 이걸 좀 확대해 보려고 노력했거든요. 막 의무화하려고 하고 이걸로 대체해 보려고 했는데 이명박 정부 들어와서 다시 축소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이게 참고 자료 정도로 이렇게 좀 보여지는 경향이 있는데 이 평가를 할 때 기존의 평가 방식의 문제점은요. 이런 거예요. 기존의 방식은 피평가자가 있어요. 평가를 받는 사람이죠. 피평가자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이렇게 이제 평가자가 있습니다. 평가자가 있어요. 평가자가 있고 피평가자가 있을 때 이 평가자가 피평가자를 일방적으로 이렇게 평가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러다 보면 아까 평정상의 오류 같은 것도 막 덕지덕지 붙고 이럴 수 있단 말이죠. 그리고 이게 참 억울한 게 이럴 수 있어요. 이 평가자가 나랑 안 맞아. 나랑 안 맞아. 그럴 때 이 평가자가 자기랑 아까 유사성 오류 같은 것도 있었잖아요. 시밀러 에러인데 이게 이제 그 자기랑 비슷하지 않은 사람에 대해서 박하게 평가할 수도 있고 이게 되게 억울한 거예요. 이 기간 동안에는 암흑기지. 직장 생활하기도 힘들어지고.
물론 요즘에는요, 갑질 방지제도, 직장 내 갑질 방지법이 만들어져 가지고, 그 기사 봤습니까? 군무원이 자기가 이제 근무하는데 여성 중령이 상관이었던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은 관계 안 좋았나 봐. 안 좋아가지고 뭐 이제 많이 갈굼을 좀 당하고, 공개적으로 너 때문에 스트레스 받는다 뭐 이런 얘기도 막 대놓고 하고, 내 스트레스의 뭐 90% 이상은 다 너야 이러기도 하고, 그 다음에 뭐 이렇게 남자 직원인데, 남자 군무원인데 막 운동을 많이 해가지고, 이게 이른바 갑바라고 해요. 갑바. 운동을 많이 하니까 뭐 모유수유하니, 이게 성희롱 발언이잖아요. 그런 발언도 막 하고 이랬다고, 이제 진정을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이게 크게 뉴스에도 보도되고 막 이랬습니다. 요즘에는 이렇게 하면 이게 갑질이 되는 거예요. 객관적으로 일시키고 그 다음에 안 되면 평가하면 되는 거지, 막 거기다 화를 내고 막 모욕 주고 사람들 앞에서, 이런 갑질이 되는 거예요. 그것도 알고 있으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부하한테 그렇게 해서도 안 되고, 그 다음에 그런 걸 당해서도 안 돼요. 그런 사람 잘못, 나랑 안 맞는 사람 만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랬을 때 그걸 일방적으로 당하고 막 그러면서 그거를 자기가 다 그걸 받아내면 안 돼. 받아내면 진짜 사람이 궁지에 몰려요. 이제 그렇게 하면 안 되고, 그러라고 그런 제도도 만들어 놨어요. 만들어 놨는데 어쨌건, 예. 그런데 이제 이 관계가 그만큼 꼬이면은 굉장히 괴로운 일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꼬이면은. 그래서 이 평가받을 때도 객관적이지 않을 것 같아서, 이거를 평가를 할 때 동료 집단에서도 평가를 하게 하고, 이건 이제 평가자가 보통은 이거는 상급자 아닙니까? 자기의 상급자, 상관이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렇게만 하는 게 아니라 동료도 평가하게 하고, 심지어 부하도 평가를 하게 하는 거예요. 부하, 이제 하급자, 뭐 후임, 하급자, 부하 직원, 네, 부하라고 씁시다.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는 이제 고객이에요. 고객이니까 뭐 민원인 같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의 평가도 넣는 거예요. 이게 이제 바로 다면평가 시스템입니다. 알겠죠? 네, 다면평가 시스템. 이 부하라는 말에 대해서 정치권에서 부하라는 개념이 아직도 있냐 뭐 이러고 그랬는데, 부하라는 개념 씁니다. 우리 뭐 교재에 봐도 나오잖아요. 상관과 부하라는 관계는 쓰는 용어인데, 정치권에서 요즘에도 부하라는 게 있냐 이런 식으로 막 한 적도 있는데, 있습니다. 용어를 쓰는 거고요. 약간 좀 뭐 거부감이 있는 표현인지 모르지만 그냥 쓸게요. 예, 그래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상관으로도 평가받고, 내 부하 직원으로부터도 평가를 받고, 그 다음에 또 이제 동료로부터도 평가를 받는 거예요. 동료로부터 평가를 받아요. 이러면 객관화가 되지 않습니까? 고객으로부터 평가를 받고 객관화는 되는데, 문제는 뭐냐면요, 문제도 있죠. 객관화는 되지만은 일단은 정서적으로 좀 불만이 있을 수 있어요. 야, 내가 일 시켜야 되는 애인데 걔가 나를 평가한다 그러면, 야, 나는 그러면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냐 얘한테, 이런 거부감. 실제로 이게 김대중 때 도입됐다 그랬어요. 처음에. 그때가 언제야? 90년대 말 뭐 이럴 때입니다. 뭐 몇 년 전입니까? 그때는요, 우리 사회가 아직까지 권위적이던 시절이에요. 90년대에는 접촉사고가 나도 딱 내리면서, 야, 너 몇 살이야? 이러던 시절이에요. 그 권위적인 시절. 아직까지 그런 게 남아있던 시절이에요. 진짜 문화적으로, 정서적으로 그런 게 많이 있었던 시절이에요. 그러던 시절에 부하로부터도 평가받아라 이러니까 아마 불만을 제기하는 거예요. 이거 뭐 부하 눈치 보여서 뭐 일이나 시키겠냐 이러고 이제 그래가지고 이게 자리를 잘 못 잡습니다. 정서적으로 거부감이 크니까. 그런 면이 좀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요, 이러면은요, 그냥 인간관계 중심으로 관계 맺기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많아요. 그러니까 업무를 중심으로 객관적인 평가를 사실은 하라고 이렇게 하는 거지만, 실제로는 그냥 서로서로 감정 안 상하게 하려고 노력하는 경향이랄까? 그런 게 생겨날 가능성이 높죠. 그죠? 네. 그럴 가능성이 좀 있어요. 냉정하게 이제 업무에 대한 평가가 아니라 인상평가 같은 것들을 많이 하게 된다. 이런 것은 단점으로 좀 지적이 됩니다. 알겠죠? 네. 그렇지만은 객관적이고 공정한 평가가 될 수 있겠구나. 그러니까 기존에 있었던 평가가 여기에서만 이루어졌던 건데, 여기 이렇게 기존의 평가는 여기에서만 일어났던 건데, 이걸 이렇게 이제 확장을 하다 보니까 객관적인 평가가 가능. 이런 것들을 잘 봐두시면 됩니다. 그래서 거기 보시면 다면평가의 순기능이 나와 있어요. 고객 입장에서 순기능이 있고, 상사 입장에서, 구성원들의 입장에서, 뭐 조직 차원의 입장에서의 장점들을 거기다 쭉 써놓은 건데, 뭐 일반 상식적인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게 기존의 관료제, 이 딱딱한 관료제 구조에서는 이게 튕겨져 나와요. 그런 문제가 있죠. 문제점은요, 낮은 수용성이라 그랬어요. 인기 투표의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실적에 대한 평가라기보다 태도와 역량에 대한 평가, 인상평가에 머무를 가능성이 많다. 그런 얘기를 했죠. 그랬고, 그 다음에 실시 과정에서 공정성과 신뢰성이 저하되거나 참여 범위를 지나치게 확대한다. 뭐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이렇게 되면 이 범위를 어떻게 설정하느냐 등등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 뭐 그런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이거는.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만 평가할 때보다는 기존의 평가 방식보다 오히려 더 평가자가 많아지니까 공정해질 수 있고 객관화될 수 있지만 한편으로는 또 여기에 주작질이 들어갈 수도 있는 거 아니냐. 뭐 이런 겁니다. 누가 평가하느냐, 누구까지를 범주로 잡느냐 이런 거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고 부처 이기주의가 나왔잖아요. 이건 무슨 얘기냐면 A 조직하고 B 조직이 합쳐져서 C 조직이 됐다 칩시다. 그런데 그 C 조직이 됐지만 이게 조직과 조직을 합치면요. A 조직 출신과 B 조직 출신이 반드시 싸워요. 100%. 반드시 싸워, 이게. 뭔지 알겠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LH 같은 데도 예전에 이제 토지공사하고 주택공사 합쳐진 거거든요. 이명박 정부 출범하면서. 그렇게, 합쳐지면은요, 처음에는요, 으르렁거립니다, 서로. 으르렁거리고요. 나중에 가서 이제 화학적 결합이 이루어지면 시간이 좀 필요해요. 시간이 많이 흘러야 됩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런 평가를 계속 하잖아요. 그러면요 어떻게 돼요? LH가 됐는데 LH에서 사람들을 평가하는 거예요. 내부에서 평가하는데 이제 똑같은 사람을 똑같은 위치에 있는 사람들을 놓고 평가할 때에도 내 친정 출신 사람 있잖아요. 그 출신 사람한테 점수를 더 얹어주는 거지. 이해돼요? 네. 왜냐하면 이게 인상평가 같은 거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팔이 안으로 굽는 것도 있고 내가 좀 봐왔던 사람이잖아. 또 저 사람보다는. 이 사람한테도 후한 점수를 준다. 이게 충분히 가능한 얘기 아니에요? 근데 그러다 보면은 이 조직 이기주의가 나타나고 부처 이기주의가 나타나면서 평가가 좀 왜곡되고 그리고 또 하나의 문제는요. 예를 들어 주택공사가 토지공사보다 훨씬 더 큰 조직이었다 그러면요. 아무래도 주택공사 출신자가 좋은 점수를 더 많이 가중해서 받게 되는 셈이 되잖아요. 그럼 항상 경쟁에서 이겨.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큰 조직한테 유리한, 큰 조직 출신이 유리한 이런 결과도 나온다.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요, 누군가를 이렇게 따돌리는 평가, 담합과 모략적 응답 이런 거 가능해요. 내부 고발자 있죠. 이걸 요즘에 공익제보자라고 또 표현합니다. 이제 그렇게도 표현을 하는데 내부 고발자 같은 경우에요, 조직에서 따돌린다는 게 제일 두려운 일이에요. 또 인간적 존재니까 우리 사회적 존재니까. 조직에서 내가 이거는 부조리다 싶어서 나를 포함해서 이거는 개선해야 된다. 그러고 내가 알렸어. 그래갖고 이걸 공론화 시켜가지고 개선해야 되겠다. 내가 앞장섰어. 앞장섰으나 조직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하겠어요? 굉장히 공격합니다. 이제 그렇게 되면. 왜냐면 이렇게 되면요. 여기 외부에서 자꾸 이제 평가로 들어오게 되고 평가로 들어온 다음에 어때요? 우리보다 좀 무서운 데 있잖아. 여기서 평가로 다 들어오지. 다 들 쑤셔놓지. 그러다 보면 개혁 대상이 돼버리지. 그럼 이 안에 있는 사람들이 다 불편해지는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이게 기존에 어떤 잘못된 관행을 뿌리 뽑고 부정부패를 일신하고 이러려고 하다 보니까 기존에 했던 방식을 다 전환시켜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내부에 있는 사람 다 불편해지고요. 그리고 내부에서 원망하는 목소리가 생기고 그러다 보면 이게 누구야? 이걸 자꾸 찾게 되고 그래서 누가 딱 지목이 되면은 그 사람을 가만두지 않아요. 그리고 원래 그런 거 있잖아요. 학교 다닐 때도 따돌림 받는 애가 있으면 그러면 어때요? 주변에 친구가 없어지죠? 왜냐면 같이 따돌림 당할까봐. 비겁해, 인간들이 사실은. 그런 면에서 보면은. 근데, 이렇게 이게 안 되면 나도 고통을 받기 때문에 이럴 때 보면 비겁한 이런 결과들이 많이 나타나요, 실제로. 그래서 이게 이런 평가를 하게 하면, 실제로 이렇게 담합과 모략적 응답으로 저 사람은 조직에서 막 거의 퇴출시키다시피 막 이 나쁜 점수를 다 몰아주는 거. 이런 것도 가능하다는 거예요. 악용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런 면에서. 이해되나요? 그런 걸 생각해 봐야 돼요. 옛날에 땅콩해양 있었잖아요. 땅콩해양. 그 사건이 있었죠. 그래서 이제 이 사건에서 그 땅콩해양 할 때 그 집안에, 재벌집, 그 집안에 어떻게 보면 후계자 중 한 사람이지 뭐. 거기서 이제 당했던 사람 있잖아요. 이 사람이
나중에는 이제 거기 맞서 막 싸웠더라고요. 싸우고 막 해서 내부 고발도 하고 막 이렇게 했는데 그 사람 조직에서 완전히 따돌림을 당해가지고 본인의 이제 진술이긴 한데 그래가지고 안면마비가 오고 그랬대요. 스트레스가 장난이 아니어가지고 지금은 뭐 정치권에 가 있더라고. 또 이분은 그렇게 가 있던데 그 안에서 퇴직을 안 하고 버틴 거예요. 거기는 공무원 조직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제 나가라는 압박이 굉장히 큰 거지. 너 뭐 무슨 염치로 여기 있냐 뭐 이런 식으로 그런 압박을 좀 받는 거 그거 안 봐도 뻔합니다. 그런 조직에서. 딴 사람들도 다 악독해서 그런 거는 아니고 비겁한 정도? 예, 그런 정도가 돼서 그래. 편들어주고 싶은 사람도 나서지 못하고 뭐 이런 정도? 그렇고요. 이제 그런 사례 가지고 말씀드려 보고요. 네, 그런 게 이제 문제점입니다. 가끔 이 문제점 가지고도 시험에 나오고 그러는 주제 정도는 됩니다. 자, 그 다음 이제 승진과 관련된 게 나와 있는데, 이거는 뭐 앞에서 봤다시피 승진할 때 이제 점수를 어떻게 반영하냐 뭐 그런 거 얘기했잖아요. 네, 그런 정도만 아시면 되고, 여기서 뭐 크게 시험에서 또 잘 다뤄지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여기도. 예. 그래서 우리는 뭐 이제 보면, 근데 관심은 좀 있잖아요. 나중에 어떻게 승진하는 건가. 395페이지 거의 중간쯤 보면은 우리나라 승진제도에서 일반 승진이 있죠. 근무 성적 평정, 경력 평정, 훈련 성적, 가산점 같은 것들 가지고 승진 임용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고요. 1급 내지 상급 공무원의 승진 임용 및 고위공무원단 직위로의 승진 임용 시 능력과 경력 등을 고려해서 임용한다. 근데 우리가 고위공무원단 되려면 이제 역량평가까지 받아야 되잖아요. 그죠? 그런 거 봤었고. 그리고 이제 5급 공무원의 승진 임용할 때는 승진 시험을 보는 것을 원칙으로 또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특별 승진 대상자들이 또 있습니다. 이렇게, 그죠? 네, 특진이라는 표현 알잖아요. 그죠? 특히 이거는 보통 이제 형사물 영화에서, 형사들이 누구 막 나쁜 놈 잡고, 그러면 이제 몸이 거의 만신창이 된 상태로 이게, 그 뻔한 그 장면 있잖아요. 예. 몸 막 다쳤는데 막 기부 싸고 가가지고 막 상 받고 표창 받고 1계급 특진하고 이런 거 보셨죠? 그런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공무로 사망했을 때 1계급 특진시켜서 장례를 치르고 그렇게 합니다, 보통. 그죠? 네. 그런 경우들도 있고 그래요. 자, 이제 뭐 그런 정도 그냥 가볍게 그냥 이건 터치하고 지나가고요. 뒤에 넘어가 보면 이제 배치 전환이라고 있는데 이게 뭐였냐면요. 앞 시간에 제가 이제 그 임용에서 수평적 임용 얘기했었잖아요. 수평 이동. 그걸 배치 전환이라고 해요. 다른 말로. 배치 전환이에요. 그리고 여기 전직, 전보, 전입, 파견, 겸임 이런 게 나와 있잖아요. 그죠? 예, 그거에 대한 설명입니다. 앞에서 다 설명했기 때문에 마무리하고 지나가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 여기까지 보고요. 다음 시간에는 사기 양양에 관련된 내용으로 이제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